나이가 먹어도 좀 생기 있게 살 수가 있나?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두렵잖아요. 제가 처음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40대 중반이에요. 매일 아침 모닝 페이지를 써서 1년쯤 되면 책이 한 권 나온대요. 과연 그럴까? 약간 이런. 식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악착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식물처럼 사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자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것들이 닮고 싶은 어른, 내가 되고 싶은 4050을 만나는 요즘 선배 코너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부활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좀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 코너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요즘 제 고민은요,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계속 이렇게 열정적이고 좀 생기 있게 살 수가 있나?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계속 생기 있게 가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선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요. 네,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재경님, 제가 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재경님 계속 불렀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일단은 재경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인지 어떤 일 하시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식물에 관련된 책을 4권 정도 쓴 작가이면서 에세이 책을 2권 쓰고 2004년에 설립한 생활용품 브랜드 더 리빙 팩토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되게 오래됐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식물과 그리고 또 글쓰기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식물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초록생활 연구소에서 또 강의랑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식물 인문학. 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식물과 새로운 영역.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약간 연계시켜서 이런 맞아요. 얘기를 메시지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재경님 아시는 분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책도 식물 쪽에서 좀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재경님이 그 식물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 얘기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아이고 옛날 옛적에 옛날 예전 얘기일 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전에는 어떤 일들을 해보셨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길래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얘기가 길어요. 알아서 잘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지를 보내주셨을 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 때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리어가 네네. 그때부터 연결이 맞아요. 되니까.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맞죠. 어떤 커리어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책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도서관 열람실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야 너무 행복한 이런 어린이였어요. 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국문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제 진로를 정할 때가 돼서 아빠한테 아빠 저는 국문과를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 친구들 중에 국문과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공부를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제 마음에 아니 아빠 친구분들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셨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인데 그런 학부를 나와도 국문과를 나오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먼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무슨 과를 갔느냐?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첫날 첫 수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학이라는 건 유아교육도 어린 아이를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은 또 용기 있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선택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 타협을 했어요. 그냥 학교만 졸업을 하자. 그래서 학점은 3.0도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기자를 하자.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기자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공채는 이미 안 돼요. 왜냐하면 학점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면은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요즘 말로는 프리랜스 에디터라고 하는데 옛날엔 자유기고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고지 한 장에 얼마 이렇게 받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꼭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기사가 내려왔는데 연예인들의 파우치를 열어서 화장품을 가져오는 마추 그- 인마이백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8페이지나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선배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 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너라면 방송국 대기실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아날로그예요. 요즘처럼 디지털이 아니라서 경비 아저씨한테 직접 가서 저 이렇게 좀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인정이 좀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은 또 괜찮으니까 그래서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김혜수 씨, 전도연 씨 뭐 이런 분들의 파우치를 또 열어가지고 찍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잡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책상을 이렇게 받은 네네. 기자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명함에는 정재경 기자 이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0세기잖아요. 20세기 20세기예요. 세기로 말을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서 그냥 거기를 계속 다녔는데 다니다가 IMF가 왔고 그리고 출판국을 독립회사로 하면서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실업자가 됐죠. 처음엔 되게 재미있었어요. 계속 일을 하다가 좀 쉬니까 너무 좋고 그랬는데 신문과 뉴스에선 계속 일자리가 없다, 취업을 못한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근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홍보팀에서 일을 했거든요. 시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인원을 감축하라라는 TO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전 물론 사회 보는 눈이 좀 미숙할 때이기도 하지만 저의 시각으로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제일 좋은 선배 언니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집은 일산이었고 사무실은 서소문 쪽이었는데 아침에 5시 40분에 첫 차를 타고 나오세요. 왜냐면 그때 칠사제를 했거든요.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하고 4시에 퇴근하는데 4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7시 출근만 맞고 퇴근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땐 그랬어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야근 수당 이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 언니가 새벽 차를 타고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집에 가면 또 막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데 그 언니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회사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사 열심히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회사는 나를 이용하는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다녔죠. 그러니까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리빙 팩토리라는 회사를 하게 되는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2001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미니홈피가 유행할 때라 싸이월드 네, 시절인가요? 그래서 뭔가 예쁜 뭔가 생활용품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거 샀다 이렇게 올리면 친구들이 내 것도 구해달래요. 옥션에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해볼게. 그래서 올리고 몇 개 올려서 이제 누가 이렇게 사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살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옥션한테 수수료를 주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쇼핑몰을 만들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해본 건데 그냥 해볼게 이렇게 해서 HTML 이런 거 잘 네. 못하는 배워서 밤새 가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홈페이지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어설프게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한. 그래서 2004년부터 그걸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나 뭐 그런 네, 거죠. 생활용품들. 생활용품들. 네,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걸 하다가 또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디자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한 3년 정도 활동을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세먼지를 알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팔삭동이라 호흡기가 약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침부터 시작하는 아이고,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이 아이가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다가 집 안에 식물을 가득 키워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때부터 식물을 많이 키우게 됐어요. 집 안에 한 200개 정도 이렇게 키우면서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놓고 임상 실험하듯이 이렇게 막 해서 식물하고 같이 사는 게 처음엔 저는 그냥 공기를 위한 어떤 과학적 목적이었는데 200개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과학적 목적보다 뭔가 컨디션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에서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가 느껴졌어요. 근데 식물은 200개 그러면 굉장히 많고 힘들 것 같지만 차라리 너무 많으면 네. 걔네들이 자기들이 그냥 생태계를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이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한 개씩 키우는 게 아 진짜. 네. 이렇게 좋고 에너지도 별로 안 들고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돈이 많고 식물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쵸. 안 되죠.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런치라는 채널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잡지사에서 훈련된 어떤 기술들이 있으니까 글을 그냥 분량을 어떻게 쳐내는 거는 조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식물을 만나게 됐고 글을 쓰게 됐죠. 뭔가 얘기가 길죠. 네, 풀 스토리. 그래도 많이 압축하셨어요. 맞아요. 잘 넘어갔나요? 네, 네. 풀 스토리를 사실 제가 이제 질문지 보내드리고 보통은 이제 질문지만 보내드리는데 직접 써보고 오겠다 하셔가지고 거의 뭐 2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이 스토리를. 네. 근데 그래도 잘 압축하셔가지고 다행이죠. 네, 오셨네요. 그 전에 했던 일과는 사실 일로서 연결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다가 나의 이게 생활에 있어서 이게 식물이 사실은 실용적인 부분으로 필요해서 들였다가 근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세상을 좀 보신 거네요. 그렇죠. 식물하고 친해지면서 가장 달라졌던 거는 좀 사람이 조금 저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 좀 순해졌다. 뭔가 평온해졌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 식물은 힘을 갖고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작은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새잎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작은 애들이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때 생명의 힘을 느껴요. 아주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힘껏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 좋은 얘기를 글로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글을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시간 안에 뭔가 생산을 같이 해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많이 뽑아낸다라기보다 이게 마음으로 직진하는 글을 써야 이게 효과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과정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또 펼쳐지죠. 네.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약간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아까 오프닝 때 소개하실 때 식물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4시간 동안 200개의 식물과 5년 정도를 같이 사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실내 식물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많이 쌓인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이 경험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식물 가게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또 어디서 쌓을 것인가, 아니면 연구를 할 것인가, 박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공부한 것도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식물과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저는 계속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쁘게 요 식물을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런 건 또 다른 학문이 있죠.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그걸 약간 조경? 뭐라고 그러지? 그 보통 그렇죠. 원예 쪽에서 접근하는 맞아. 게 있고 네. 조경 쪽에서 네. 접근하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네. 농대 계열에서 네. 이렇게 접근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인간 환경 식물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저의 관심사하고는 가장 가까워요. 그러면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식물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인문학이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식물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고, 직접 그럼 그 단어는 재경님 만드신 단어예요? 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지는 그 없지만 단어를 보고 이거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셨구나. 왜냐하면 책 제목을 봐도 식물 인문학이라는 제목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제일 많이 생기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약간 탐독하면서 읽고 있는 책들도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어떻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재경님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느낀 것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글로 옮겨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제 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할 건데, 네. 그 전에 제가 중간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즘사가 이제 협업할 브랜드를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인터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프닝과 이렇게 중간 광고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지금 메일 주소가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경님이 이제 글을 꾸준히 써가지고 이제 작가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책이 몇 권이라고 하셨죠? 4권에다가 4권에다 2권 나오니까 6권이 됐어요. 책을 내는 작가가 되기까지 또 되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40대 중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저한테 스스로 물어볼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더 어렸을 때부터 더 쌓아오신 어떤 그 세월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은 실력의 정점을 찍고도 남았을 이 즈음에 새로 시작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는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 현실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력한 거를 후회할 거야? 아니면 시작도 하지 않은 거를 후회할 거야? 어떤 쪽을 후회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래도 그냥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40대 중반에 40대 시작을 하신 중반이었어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노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한 축이 있었고,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라고, 그럼 많이 써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글을 좀 쓰다 보면은 자꾸 뭐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뭔가 마음에서 무슨 문이 닫히는 것처럼 쓱 이렇게 와서 딱 문을 닫고 글이 더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다가 이거는 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정신과에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네. 받고 있던 중이었고 마침 주변에서 좀 상담을 받아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3명이 있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그럼 가봐야겠다. 이 정도면 가봐야겠구나.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병원 가는 거를 기다려질 정도였는데 선생님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정신분석을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동네 병원에서 안 되니까 큰 병원에 가봐 이렇게 느껴졌어요. 약간 그때 뭔가 우지끈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작가는 그 자기 성찰이 좀 잘 되는 편이래요. 그래서 책을 읽고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으니 한번 책을 읽어보시라고 하시면서 김연경 작가님의 책들하고 네. 이무석 박사님의 책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코끼리를 더듬듯이 네. 아 이게 약간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뭔가 회복을 위한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그 책을 볼 때는 너무 닭살이 돋아가지고 이거 갱년기 여성들의 그 우울감을 자극해서 뭔가 비싼 글쓰기 강좌를 하시는 분의 책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그 안에 있는 예제들을 쓰다 보니까 뭔가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즈음에 친구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네. 책을 권했어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막 읽다 보니까 미국 CEO들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보고서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지금 내가 읽는 책하고 비슷한데? 라고 봤더니 같은 작가님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보다 아티스트 웨이를 먼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놓고 다시 그 책을 갖고 와서 읽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그리고 그 책 중에 매일 아침 모닝 페이지를 써서 1년쯤 되면 책이 한 권 나온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되게 정확한 어떤 솔루션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는 건데 누구한테 컨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시간이 항상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아침에 할 수 네. 있으니까 이건 너무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2017년 6월 11일부터 제가 네.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제 책이 2018년 5월 30일 날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와, 1년도 안 돼서 나온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완전히 믿게 돼요. 와. 그래서 계속 썼어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쓰고 왔어요. 그 며칠 된 거예요? 그 매일 며칠이라고 쓰시는데? 2000 그쵸. 자꾸 까먹는데 한 245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지금 7년째 계속 쓰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한 권 썼을 때는 사실은 더 이상 못 쓸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계약서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만 써야지 했는데 어떤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적어도 책을 3권 이상 쓴 사람들의 책만 읽으신대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3권은 써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즈음에 마침 또 새로운 계약서들이 네. 들어오고 해서 글을 썼는데 아티스트 웨이는 그래서 저에게 또 네.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네. 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그 덕분인지 네. 차트 역주행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보고 저도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매일 이렇게는 못 썼고요. 생각이 날 때마다 약간 불안해질 때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쓸 수 있는지도 너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졌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 뭐 오래 썼다가 아니고 진짜 하루도 안 빠졌다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길래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막 변수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고 어느 날은 뭐 바쁘고 어느 날은 뭐 가족의 일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뭔가를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제가 그걸 시작할 때는 제가 뭔가 시작하고서 끝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또 실망하는 게 싫어서 집에 굴러다니는 노트를 그냥 스프링을 풀어가지고 네. 그걸 모아서 다시 스프링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못 믿는 거예요. 어차피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새로운 노트도 안 살 아니, 정도로. 네, 내가 나한테 새로운 노트도 5,000원짜리 노트 한 거는 사주지 않을 만큼 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가 없었어요. 없는데 일단은 되게 궁금했어요. 1년을 쓰면은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 약간 이런 냉소 반 회의 반 이게 약간 저한테 큰 동력이 됐고, 그리고 100일까지 쓰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100일이 계속 매일 100일이 되면 뇌에서 회로도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하루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99일 하다가 안 하면 그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100일까지는 내가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쭉 100일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쉬워져요. 그때 그렇게 100일을 딱 해야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양치질 같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 완벽하고 멋지게 잘하려고 하면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양치질은 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한동안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너무 옛날에 나는 이런 일이 이걸 내가 상처로 여긴다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저 안에서 약간 보물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혔던 것처럼, 근데 그게 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한동안 이렇게 써서 넘기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글은 어떤 내용을 보통 쓰세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한풀이의 시기 이런 게 쭉 지나간 다음에 요즘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쓰이게 되는데, 전날 있었던 일,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요즘사에 인터뷰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던 어떤 일들이 형체가 없는 상태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인간은 좋아했던 일, 행복했던 일은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생존에 위협이 안 돼요.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위험했던 일, 이런 일들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내 생존이 위협받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험 정보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일만 생각나지 좋았던 일을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자세히 안 나죠. 그게 본능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들었던 일을 사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종이에 쓰잖아요. 네. 그러면 쓰는 행위 자체가 약간 이성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네. 두려운 거를 글씨로 쓰면 두려움 이렇게 쓰면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쵸. 너무 별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엉켜있던 것들이 풀어져요. 그걸 또 인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어가 고급 용어라. 하여튼 그게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계속 머릿속에만 맴돌면.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쓰면서 드는 생각이, 모닝 페이지는 그냥 나를 한번 클리닝하는 백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요. 뭔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데에 쓰이는 에너지를 싹 걷어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 이게 있었거든요. 그 재경님이 그 모닝 페이지 쓸 때 하는 어떤 딱 그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딱 갖춰놓고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처음에는 그 줄리아 카메론 작가님께서 네. A4 용지로 세 바닥을 20분 안에 쓰라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굉장히 정확하죠. 그쵸.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0분 안에 어떻게 써?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너무 궁금했는데 5년쯤 지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한글로 쓰고 있지. 영어는 획이 적잖아요. 근데 한글은 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자체가 느려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 바닥이 되게 중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세 바닥 동안 20분 안에 쓰는 빠르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한 바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바닥 반 정도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한 바닥 반에서 좀 쓸만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바닥만 쓰면 그냥 쓸모없는 얘기만 쓰다가 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의 그 경험으로 한 페이지에 16줄을 쓰면 20분 안에 세 바닥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노트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줄이 있는 거를 쓰잖아요. 네. 근데 줄이 있는 노트를 쓰면 똑바로 쓸 수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엔 그런 노트를 썼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내 안에 또 어떤 선입견과 편견인 거예요. 똑바로 써야 해라는 이 생각 자체가 또 그러네. 나를 가두고 있는 건 거예요. 그쵸. 세 장을 쓰라고 했지 똑바로 쓰라고는 안 했는데. 네. 그리고 그걸 쓰면서 네. 내가 이렇게 많은 편견을 갖고 있구나. 아직도 여전히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A4 아무 무늬도 없는 거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16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네. 17줄이나 18줄을 쓰면 20분 안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16칸을 표기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16줄을 쓰면서 아무 무늬도 없는 거를 쓸 때는 그림도 그리고 계산도 네, 네.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줄이 없으면 그러면 약간 뭐가 찍혀져 있는 찍혀 거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나 또 자기 검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핵심의 팁인 거예요. 제가 5년 만에 알아낸 거니까. 경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노트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써보고 저한테 이제 최적화된 솔루션은 저는 만년필로 써요. 만년필의 잉크를 굉장히 진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썼는데 지금 7년 되다 보니까 앞에서 썼던 거는 잉크가 희미해져서 벌써 안 보여요. 잉크를 아예 말려서 굉장히 진하게 해서 농도가 높게 해서 쓰고 그리고 잉크 색에 따라서도 나의 감수성이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요. 오, 그래요? 네, 녹색 저는 제가 식물 좋아하니까 녹색에서 제일 잘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깊은 바다색 잉크를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만년필도 펜촉도 약간 뚱뚱해야 또 얘가 잘 흘러가서 저는 F촉을 쓰고 오, 되게 디테일하다. 그리고 만년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잉크병을 놓고 그리고 아예 노트를 이렇게 덮지도 않아요. 그냥 내일 쓸 페이지를 그냥 펴놔요. 왜냐면 거기서도 시간을 절약하고 싶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바로 그냥 바로. 그래서 거기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쓰곤 하죠. 그러면은 일어나서 그럼 그 쓰는 책상을 아예 그냥 그 영역을 정해두고 네. 거기에 바로 그쪽으로 일어나자마자 네네.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쓰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진짜 매일매일 해가지고 매일매일 썼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제가 7년 동안 써오면서 보니까 네. 가장 저렴한 심리 치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아요. 네. 그게 믿을 만한 정보와 경험을 네. 갖고 계신 분이니까 좋은데 일상이 계속 쫓기다 보면 시간의 압박이 있고 또 비용의 압박이 있고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용한 의사 선생님 계셔도 매일 거기에 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 마찬가지로 매일 내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쓰는 동안 마음을 굉장히 많이 비워낸다고 해야 되나? 제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서 가벼워져요. 쓰는 행위는 치유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거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쓰려고 하면은 무슨 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서 다 이렇게 해야지 네. 연필을 손으로 잡고 뭘 쓰는 맞아요. 잘 게 안 하죠. 잘 없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볼펜을 손에 잡고 노트에다 글을 쓰는데 약간 운동화끈이 안 묶인 것처럼 손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잘 안 잡아져요. 잡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냥 정답은 없어요. 생각나는 모든 걸 쓰면 돼요. 이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고 아무 상관. 그리고 그 가이드에 따르면 쓰고 싶지 않은 날은 나는 정말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세 페이지를 채워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쓰고 싶지 않아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쓰고 네. 싶지 않다 왜 안 쓰고 싶지 않은지를 계속 이렇게 그냥 쓰고 싶지 않다 쓰고 싶지 않다 쓰고 싶지 그렇게만 않다 써도 이렇게만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손을 쓴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다 쉽게 다 될 것 같지만 그쵸.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라 전기 신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세포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냅스들이 엉겨붙는 데 들어가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엄청 원시적인 아날로그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5천만 년을 지나면서 진화한 지금 상태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생명체이기도 하죠. 손을 쓰는 행위는 손을 쓰는 동안 뇌의 혈류가 증가해요. 그래서 손을 자꾸 써줘야 돼요. 손을 써야겠다. 손 써야 돼요. 그리고 손을 쓰는 행위들, 뭐 이런 가드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걸레질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뇌를 좋아지게 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예술가로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나 모네 같은 분들도 그림을 그리다가 잘 안 되면 가서 정원 돌보고 헤르만 헤세도 글을 맞아, 쓰시다가 잘 안 되면 또 가서 정원을 돌보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가장 최적의 어떤 시스템 내가 나의 효율을 가장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뇌랑 좌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쓰고 앉아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좌뇌랑 우뇌 안에 있는 시냅스도 더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저는 이제 오늘 원래 주제로 제가 그 생기 있게 나이 드는 방법 이런 거를 궁금해서 사실 재경님을 초대를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도 아 이래서 재경님을 초대했구나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긴 해요. 지루하실까봐. 아니요 이렇게 사시는 네.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런 생기를 갖게 되셨구나. 왜냐면 제가 처음 재경님 뵀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나이가 약간 가늠이 안 됐었고 굉장히 생기가 넘치는 어른이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나이를 알게 되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제가.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밝혀도 되나요? 그거 약간 부끄러워서 그냥 70년대생 정도로 그냥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네, 그래서 네. 진짜 놀랬었던 게 그렇게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되게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눈이 되게 반짝거리시고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뭐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그 말씀을 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게 뭔가 그냥 되게 관성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시고 계속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기를 잃지 않으면서 나이 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저는 궁금했었어요. 저도 그게 계속 궁금했는데요. 아니 남편이 저한테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절 바라보고 있으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뭔가를 계속 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저건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상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바로 아래 동생이 8살 때 소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저를 계속 평생 약간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동생이 떠난 다음부터는 그냥 세상이 색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자매가 넷인데 같은 부모님 아래서 같은 똑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아이만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내가 그쵸. 안 그럴 텐데 그걸 모르니까 항상 뭔가 관찰을 하는 거가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럴까? 약간 존재에 대한 불안 같은 게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나도 저럴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경계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상실과 결핍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결핍과 상실은 힘든 일은 한마디로 어떤 힘든 일은 그 안에 매몰되면 나를 덮는 늪처럼 되기도 하지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잘 쓰면 에너지원으로 연료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 계속 하게 하는 그게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나는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이 계속 변화하는 제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호호 할머니를 보면은 만화 영화 그거 보면은 호호 아줌마죠 그때는. 그렇죠. 그분의 그 반짝거리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눈이 반짝거리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면, 어떤 의도를 갖고 내가 눈이 반짝거려야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궁금한 게 계속 많아요. 계속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속 궁금한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런 것도, 이런 마음이 되려면 사실 나이가 들면은 되게 점점, 저도 이제 30대 되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20대랑 확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게 느껴지고, 이게 나이가 드는 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게 느껴졌는데, 그런 생각 들면 약간 우울해지잖아요. 조금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순간이 없겠어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다 두려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되죠.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애기들만 없을걸요. 아마 이제 그쵸. 철들기 시작하면 다 갖고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늙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죠. 꼰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쯤 되면 그래도 좀 편해지겠지.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요즘 6개월만 쉬고 다시 직장에 나와도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걸요.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용어가 달라져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동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여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어 잘 못하는데 외국에 갔을 때처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이라는 거는 저는 근육의 움직임이 동반할 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움직이죠. 그리고 책을 볼 때도 근육이 움직이죠. 물론 전자책을 읽거나 다른 방법으로 나의 지식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우리가 그렇게까지 진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노력들을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운동하고 책 읽는 거는요,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쁘고 날씬한 게 아니라 튼튼하고, 맞아. 그리고 누구와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성,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력. 네, 근데 그것은 곧 건강, 그러니까 몸과 정신의 건강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꼭 그 20대, 30대 분들에게 한마디로 저렇게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밥 먹듯이 운동과 책을 읽으세요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였으면 지금 그 20대 친구들처럼 나도 저렇게 열정을 갖고 더 막 신나게, 더 두려움 없이 뭔가 해봤을 텐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었는데 나도. 근데 지금 되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조금 주춤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게 있죠. 내 에너지가 그때보다 없다는 걸 내가 알아서 약간 막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배로 노력해서 따라잡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정도로 내가 만족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약간 이런 것도 고민이 되죠.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스티븐 킹이 어떤 매체랑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랑 휴일에 작업을 하냐라고 물어봐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생일날도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인정받는 작가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저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맞아.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 성과가 적다. 아무도 몰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재능이 없나 또 이렇게 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나는 그럼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네. 노력에 대한 어떤 인정? 근데 아무도 몰라도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위해서 내가 진짜로 애써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떠날 때 뭐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페이스에 그만큼 맞춰야 되냐 아니냐 그거는 저는 일단 무리는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무리를 해서 일주일 아프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90%로 쭉 가는 게 나은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저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그냥 90% 조금 무리해도 100% 넘기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페이스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럼- 숙련도를 높여야 돼요. 제가 궁금한 네. 게 그 노력의 정의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막 노력해야 돼 막 이러면은 막 밤새고 막 쉬지도 않고 막 아.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엄마는 못 돼서 제가 더 중요해서 그래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지 안 하다가 하면 너무 잘한 거죠. 그쵸. 그리고 노력을 한 거죠. 그쵸. 근데 그 노력이 진짜 노력인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럼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되죠. 그쵸. 그러면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면서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작가가 돼서 책을 내려고 하면 원고지에 정해진 분량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노력이 필요한 그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빨리 해낼 수 있게 하는 게 노력인 것 같아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숙련도라는 것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청소를 했어요. 3시간 동안 했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청소를 10분 만에 같은 수준으로 그쵸.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그럼 나는 10분 안에 30평대의 집을 지금 이 수준으로 하는 게 목표야 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또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달라요. 나한테 맞는 방법은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거기서 그 재경님이 매일매일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의 예시처럼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막 나는 글을 잘 쓰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 분량의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막 밤새도록 글만 쓰고 해서 이룰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시간을 두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야 하면은 그거를 오히려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해보는 것도 비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에. 약간 그렇게 저는 지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처한 상황도 다 내 실력도 다 다르니까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요즘에 정보가 너무 공개되어 있으니까 계속 비교가 일어나죠. 맞아요. 쟤는 나랑 동갑인데 벌써 베스트셀러 맞아요. 작가야. 뭐 300몇만 부나 팔았대. 맞아. 뭐 이런 걸 보면 계속 작아지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그 외부로 흩어지는 시선을 계속 갖고 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 모습이 성장하고 있나 이걸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만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에게 용기가 됐던 한마디는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 쌀 한 톨만큼 정도는 잘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근데 뭐 6권을 썼지만 6권 중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책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는 너무 작아지는 진짜요? 거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것도 역시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그쵸.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필요 없는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갈 길을 찾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나침반이 돼서 나도 그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등불이 되잖아요. 그런 레퍼런스를 찾을 때 동시대적인 사람들보다는 옛날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계속 오랫동안 좋아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을 쓴 작가님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나도 그런 이야기를 쓰거나 만들려면 비슷하게 살면 발끝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도움이 됐던 책은 리추얼이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한 140여 분의 삶의 맞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찰스 슐츠라고 그 스누피 아버지 계시잖아요. 네. 그분의 삶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마야 안젤로라고 그 미국의 소설가인데 그분은 무릎 연골이 닳을 때까지 일을 했는데 나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찰스 슐츠 같은 경우에는 50년 동안 만화를 혼자 그리셨어요. 조수도 없이. 아 진짜? 네. 근데 마감도 한 번도 펑크낸 적이 없어요. 그 스누피를 그릴 때요? 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인가 만화가 나왔어요. 한 달치를 미리 그려두셨대요. 아이 셋을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고 픽업을 다 하셨고 점심은 평생 햄 샌드위치랑 우유만 드셨대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와닿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정성이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드코어적인 분한테 내 마음이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샤넬 가방을 주시면서 주시면 넌 또 감사하게 받겠지만 샤넬 가방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소중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소중한 어떤 사물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감수성과 내 감수성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돼요. 좋은 레퍼런스가 동시대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네. 쉽게 찾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저는 번쩍번쩍하는 어떤 옷을 봤을 때 나도 저게 좋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나는 글을 쓸 때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돈을 현금으로 만질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저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과 그런 환경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나를 데려다 놓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계속 들어서도 좀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꾸고 좀 생기 있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가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재경님은 저는 제가 레퍼런스 우리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약간 이 나이가 들어감에 약간 덜컥 약간 무섭고 그런 분들이 저처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몇 가지 처방 약간 대부분 30대일 것 같은데. 네. 30대는 일단 너무 어려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제 30대가 지나면 40대잖아요. 근데 20대, 30대는 약간 묶이는 느낌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40대라고 하면 확 달라지는 느낌이 나 중년이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점점점 다가오는 게 약간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덜컥 좀 무서워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지. 네, 일단 저는 우리에게는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몸과 마음의 문제는 자연과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콘크리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간에게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자연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걸 바이오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내 공간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잘 없죠. 나 말고는 없을 때가 있어요. 네. 혼자 일하면 특히. 맞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귀중한 시간이지만 네.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 미생물들의 종류가 많을수록 몸이 건강하다 그래요. 한 사람한테는 약 2kg어치의 미생물이 있어요. 아, 내 몸 우리 안에요? 몸 안에. 그리고 사람에게는 7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걔네들 포함해서. 우리 몸 안에 70조 개의 세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과학으로 이걸 밝혀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우주고 신이라고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영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그 사람을 네. 감식하잖아요. 네. 그건 진짜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생물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산에 가면 신발 벗고 걸어 다니시는 어싱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미생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맞아. 어싱? 그렇게 네. 어스에 ing 네. 붙여서. 네. 맞아요. 그거 들어본 적 있는데.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많을수록 건강해요. 그러니까 흙은 더러운 게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식물도 식물 안에 있는 벌레, 걔네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생물을 품고 있는 소중한 생명인 거예요. 저는 식물만이랑 살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져서 조금 약간 누구 오시기 전엔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 아래를 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달리거나 나무도 만져보거나 그냥 하나 따서 먹어보거나 물론 위험한 나무들도 있지만 그냥 산책로에서 만나는 나무들은 위험한 나무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게 미생물 때문에라도 중요하다. 걔네들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심지어 미생물은요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네. 알츠하이머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배 속에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내 그 뭔가 기분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한다. 이거를 맞아요. 들어본 적 있거든요. 다 걔네들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활동을 조금 늘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처방을 내려주는 선생님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계속 쌓아야 돼요. 전문성을 쌓는다라는 거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소영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미술에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전공도 미대 미술 교육을 하셨고 그리고 도슨트로 미술관 현장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미술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여행을 가셔도 미술관만 가시고 아트 페어만 다니세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지금 미술 교육 관련된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떤 커리어를 계속 저렇게 잘 쌓으셨을까. 그러니까. 네, 미술이라는 그 안경으로 프리즘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데이터가 그쪽에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되고 싶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 쌓는 방법이 SNS나 SNS 채널이 되거나 어떤 사람도 책이거나 전시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관통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내가 예전부터 하나의 일관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싸워왔으면은 참 좋았겠다. 진짜요? 네. 제 경우도 아쉬워요. 근데 이미 식물로서도 뭐 식물이나 이런 그 글을 쓰는 걸로도 꽤 오랜 시간을 하셨으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게 훨씬 좋지만 이미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쌓아오신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도 네. 각 분야에 포진해 네. 계시고 저는 애송이죠. 저는 피라미예요. 피라미.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닝 페이지를 시작하거나 달리기를 시작할 때 아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분야의 최고는 아니어도 노력은 최고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하나의 위안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시라는 것. 그리고 책 읽는 거는 밥 먹듯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건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아름다운 공간을 즐기고 커피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기왕이면 책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마시듯이. 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써보니까 책이라는 글자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틀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그 맞아요. 얘기는 자료에 대한 물론 책도 여러 종류의 책이 있죠. 오레알처럼 많은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자가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쓸 때는 그 어떤 글을 쓸 때보다도 더 많이 검증을 하게 되고 자료를 확인하게 되고 그때 알고 있던 모든 거를 탈탈탈탈 털어야 겨우 한 권의 분량이 맞아요. 돼요. 굉장히 정제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어떤 책을 2만 원도 안 하는 비용으로 알 수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가성비 투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맞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나만의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AI랑 다른 점이라면 내 생각, 내 사고, 내 주관을 더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오프라인의 만남들이 더 소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내 일상이 맞아. 긍정적으로 달라졌어. 그럼 난 그 사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자극을 줄 수도 있겠죠. 언젠가. 그렇지만 그런 분들 내가 만나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어야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분들이 기회가 생겼을 때 또 그 만남이 유지되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니까 정리하면 네. 첫 번째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무조건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통하는 주제를 시간과 노력을 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가 목적이라기보단 수단인 게 저는 더 지나고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책은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읽지 뭐라고 하면 책을 읽는 근육이 사라져서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때도 시신경과 뇌신경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걔가 소멸되면 자꾸 읽어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다른 운동들이 그렇듯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오래 새겨지고 남는 것 같아요. 재경님이 얘기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만큼 그래도 이뤄낸 거잖아요. 그게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했던 거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도 그거 있었어요. 매일 쓰면 작가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계속 쌓아야 된다는 시간을 쌓는 거 그러면 뭐라도 된다. 이거를 약간 몸소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 글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잘하면 1년에 한 권씩 계속 내면 한 40권 정도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중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아니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는 거의 1년에 한 권씩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삶이 달라지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고 하면 정말 그보다 더 큰 보람일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저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한 1년에 한 권 이상씩은 계속 책을 쓰고 싶고 그리고 그만큼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올해 드는 생각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좀 더 늘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환경을 아끼고 그리고 식물적 세계관인 것 같아요. 식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식물처럼 사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식물과 그리고 책 그리고 뭔가 글쓰기 나만의 책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클래스나 이런 거에도 시간과 에너지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진짜가 가만히 있으면 가짜들이 더
활발해지는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탕 와닿는 메시지였어요. 한 권 썼을 때는 내가 무슨 작가야 이런 검열도 있었고 사실 경험도 부족해서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6권쯤 썼으면은 이제 그래도 뭔가 알려드릴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대요. 좋은 작가로 그렇게 계속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봐가지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만년필 정보와 네. 그리고 몇 가지 재경님을 이렇게 작가로 만들어준 몇 가지 도구를 제가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이따가 저희 툴박스라고 해서 후원 멤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그 전용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 요즘사를 후원해 주시면 툴박스를 오픈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재경님과 나눈 대화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해주세요. 안녕.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사 후원 많이 해주세요. 후원은 사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